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ided that the global monkeypox outbreak represent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영상에 보셨듯이 수포로 뒤덮인 온몸, 원숭이 두창이란 낯선 이름, 게다가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일상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공포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도 그렇고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동물에서 왔다?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오늘?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동물 유래의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하면 인수공통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서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돼지의 전염병도 인간에게 넘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야생동물한테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근데 동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너무- 돌연변이가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사람으로 넘어와서 치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바이러스의 특징. 숙주가 있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전부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좋은 숙주가 되겠어요. 왜? 지금까지 어떠한 동물도 이렇게 지구상에 70억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숙주고 어떤 동물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미지의 영역이죠. 언제든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1970년대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실제로 사람한테 전파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물에서 네. 사람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정확히 생긴 병이에요? 이게 사실은 처음 발견된 게 1958년에 그러니까 덴마크의 이제 코펜하겐이라는 덴마크 수도에서 실험실에서 원숭이들이 원인 모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증상을 딱 보니까 천연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지금 보시는 모습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모습이고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주로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아프리카 이런 데서만 발병을 했던 풍토병,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문제가 됐었던 그런 풍토병이었는데 이게 2022년도에 갑자기 그 아프리카를 넘어서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까지 여러 나라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예기치 않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긴급 상황실도 가동하고 있고 또 고위험군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감염자는 실제보단 훨씬 적을 수치일 거라며 숨은 감염자로 인한 폭발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렇게 온몸에 저런 수포들이 올라오는 게 증상이에요? 그 전에 어떤 발열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들은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피부 일부가 붉게 변하는 반점이 올라오고 잠복기가 1주에서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점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이고요. 보통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나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딱지가 생기는 순서로 회복이 되는데
발진이 번져나가면서 열나고 근육통, 두통, 뭐 림프절까지 붓는 증상이 나오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경로가 뭐야 이게? 교수님 그러면 그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한테서만 감염되는 게 아니면 어디서 전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본 거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보통 중아아프리카에 있는 또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설치류입니다. G종류. 실제로 2003년도에 미국에서 47명이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파를 시킨 동물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동물이 확인이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동물? 무슨 동물이지? 다람쥐야? 저 되게 정확하십니다. 다람쥐과에 속하는 프레리독이라는 이름 들어요. 프레리독. 예, 프레리독. 귀엽다 근데.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걸 수입해서 가정에서 키우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원숭이 두창이 전파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상상- 아니, 근데 못했겠다. 어쨌든 반려동물이니까 그 만지면서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파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원숭이 두창은 사실은 코로나19에 비해서보다는 전파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행이다. 코로나19는 이렇게 호흡기 비말만 튀거나 또 심지어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어떤 공간에 있어 공기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원숭이 두창은 조금 더 밀접해야 돼요. 더- 예를 들면 분비물, 그다음에 배설물 이런 거와 직접적으로 접촉이 된다거나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있을 때만 전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바이러스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들어봤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요즘에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한반도까지 상륙했습니다. 통제불능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 공포는 이미 지구촌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에볼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1급 법정 감염병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을 정도고요. 아, 근데 치사율 90%라고 하면은 진짜 위험한 병이잖아요. 근데 이 에볼라는 어떻게 해서 생긴 감염병이에요? 인간에게 이렇게 최악의 위협을 가하는 에볼라는 도대체 어떤 질병이길래 이렇게 악명이 높은 건지 에볼라의 증상부터 같이 알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피가 나오는 거야? 네. 피 나는 거 같은데. 맞아, 에볼라 하면 저렇게 막 피가 많이 나오고 그런 바다 이미지가 출혈 있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아주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고요. 뭐야? 왜 그래요? 예, 혈관이 다 파열이 돼버리고요. 예, 좀 굉장히 무서운 사진들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혈압과 의식이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피를 쏟는 충격적인 어떤 모양 또는 출혈열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되게 무섭게 생긴 병이네. 아니 너무 증상 자체가 너무 충격이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 사진만 봐도요. 지금 다 증상이 똑같은 거야, 그럼 에볼라. 사실 모든 감염자들이 저렇게 피를 쏟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콩고에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이게 1976년도에 이제 처음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얌부쿠라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예. 이 마을에는 수녀 간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그마한 병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44살의 이름이 마발로라고 하는 한 남자가 병원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워낙 말라리아가 흔하다 보니까 말라리아라고 생각을 해서 말라리아의 치료제인 퀴닌이라는 주사를 놔줬어요. 그런데 증상이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다시 찾아옵니다. 열이 38도가 넘고 구토, 설사, 탈수,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코와 잇몸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머. 출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증상을 거기 의료진도 처음 받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결국 마발로는 죽고 말았어요. 근데 마발로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며칠 있다가 그의 가족들도 같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발로 장례 치르고 나서 마발로의 어머니, 장모님 합쳐서 21명 감염됐고 그중에 18명이 사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특유의 장례 문화 때문에. 염을 했구나, 염을. 그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마발로의 아내와 엄마가 죽은 마발로의 입과 항문에서 남아있던 음식물 또 배설물을 손으로 다 긁어내서 약간 불순물을 없애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감염된 환자하고 접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 퍼지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발로하고 그 가족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고. 곧 병원에는 마발로하고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넘쳐났고 그 중에서는 간호사 역할을 하시던 수녀님들에게서도 감염자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곧 다른 지역의 의사가 병원을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콩고 정부의 관계자들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 당시 보고서의 내용을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증상은 39도 내외의 고열과 소화된 검은 피를 자주 토하고 설사는 죽기 직전에는 붉은 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시로 코피를 흘리고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하고 불과 3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조사단이 이 안부크 병원 현장 조사를 하던 중에 폭발적 확산에 영향을 끼친 하나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폭발적인 원인이요? 네. 손을 안 씻었다? 손을 안 씻었다.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그 원인이 너무나 슬프게도 주사기였습니다. 주사기. 썼던 걸로 찌르는 그렇죠. 거. 바로 그겁니다. 당시 병원에는 주사기가 5개밖에 없었어요. 이 주사기 5개로 매일 300명에서 600명의 환자들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사기를 돌려 쓴 것도 모자라서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너무 급지. 최소한 불을 붙여가지고 소독을 하는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급속도로 감염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렇게 1976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에 당시 318명이 감염됐는데 그중에 무려 28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넘죠. 근데 이렇게 콩고에서 빠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사이에 근데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단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또 돌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수단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는 수단의 은자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심한 열, 가슴, 통증, 두통을 호소하더니 또 피 흘리고 입과 코에서 대량의 혈액을 흘리기 시작한 다음에 에볼라네. 숨진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후에 콩고와 수단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바이러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증상을 보인 환자가 발병 직전에 에볼라강 유역을 여행한 것을 착안해서 그 사람들 다 에볼라강 주변을 강 이름이에요, 에볼라강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 나왔던 그 콩고의 과거 이름이었던 자이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에볼라 자이르. 그다음에 두 번째 수단에서 걸렸던 사람은 에볼라 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에볼라도 인수공통 감염병이니까 동물한테서 전파가 됐다는 건데 어떤 동물이었어요? 뭐 밀림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 위에도 네, 나무들이 박쥐들.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에 과일 박쥐, 과일. 영어로 프루트백. 진짜 박쥐가 과일을 주로 먹고 살아서 박쥐한테서 과일 향이 난대요.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나서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요. 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에 달합니다. 1,200종.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해충, 모기 네.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널리 이런 널리 전파.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얼굴을 바꿔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굉장히 특색 있는 아프리카의 풍토병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또 나타납니다. 뭐야? 특히 서아프리카의 기니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9,000명 감염돼서 절반이 사망을 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시 등장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도에 발생했던 그 에볼라 중에 자이르, 콩고에서 나왔던 그 자이르 바이러스의 변종, 돌연변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서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될 때까지 28,646명이 감염됐고 그 중에서 11,323명이 사망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때 퍼진 에볼라는요.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번져가지고 그래서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라졌다 갑자기 다시 나타난 에볼라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이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유엔에서 군대 파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 방역하고 조치들을 취하면서 2016년 에볼라가 점점 잠잠해지고 WHO는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가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올해도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완벽한 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